지난해 11월 이후에 우리 경제를 가장 불확실하게 만든 두 가지 요인이 한미 양국에서 생겼습니다. 바로 트럼프 리스크와 또 비상계엄 이후 우리의 정치적 불확실성이었죠. 오늘은 두 가지에 대해서 제가 했던 전망과 그 근거들을 한번 얘기해 보겠습니다. 경제 전문가라는 사람들은 미래를 가장 잘 전망하고 그 결과로 평가받아야 한다는 의미에서 저는 이런 과거 전망이 중요하다고 봅니다. 트럼프가 처음에 지르고 나중에 협상하는 방식을 사용할 거라든가 또 관세와 이민 정책 방향에 대해서는 결코 불확실하지 않았습니다. 충분히 누구라도 예상할 수 있었습니다. 다만 트럼프 2기 권력의 축 가운데 하나인 일론 머스크와의 동거가 어떻게 끝날지 여기에 대해서는 누구도 예상할 수 없었죠. 미국 언론들조차 그 주제를 꺼리던 시기에, 그러니까 트럼프 2기 출범 직전에 저는 두 사람이 헤어질 수밖에 없을 거다 이렇게 전망을 했습니다. 결국 파국으로 끝날 거다라는 전망이었는데 더 정교한 결별 시나리오도 제가 제시를 했죠. 트럼프는 머스크와의 관계를 좀 점잖게 끝내고 싶어 할 것이다. 왜냐하면 자기의 권력 축 가운데 하나가 무너지는 거니까 조심스러울 수밖에 없죠. 그렇지만 트럼프의 바람과는 달리 둘이 정말 볼상 사납게 헤어질 수밖에 없다는 점도 제가 지적했는데요. 몇 가지 이유가 있었습니다. 정면 충돌할 수밖에 없는 이 두 사람의 성향 차, 또 한 조직 내에 두 개의 절대 권력이 존재할 수 없다는 이 권력의 법칙, 이런 것도 있었고, 무엇보다도 트럼프의 정책 어젠다, 의제를 과연 머스크가 견딜 수 있겠느냐. 그것도 트럼프의 정체성이나 본질에 가까운 정책을 머스크가 견디기 힘들 거다 하는 점을 들어서 결별을 점쳤습니다. 처음에 그 정책은 전문직 이민자 제한에 대한 이민 정책에서 시작이 됐고, 여전히 그로 인한 혼란을 극복하지 못하고 있는 관세 정책에서 둘의 갈등이 더 커졌고, 앞으로 나올 이 감세 법안으로 이어지고 있는 겁니다. 이 세 가지 정책은 트럼프 2기의 핵심 의제이고, 트럼프가 이들 중 일부를 조만간에 포기한다는 건 상상할 수도 없습니다. 당연히 이 스타트업으로 출발해서 전기차 또 우주 탐사 프로그램을 핵심 비즈니스 모델로 삼고 있는 억만장자가 수용하기에는 힘든 정책들입니다. 이 정책들이 현재로서는 감세 법안을 두고 트럼프와 머스크가 서로 지금 얼굴을 붉히면서 공격을 퍼붓고 있는 양상이죠. 트럼프의 이 3종 정책은 사실 시장이 가장 싫어하는 부류들입니다. 특히 감세 정책 같은 경우는 제가 몇 차례 말씀드렸습니다만 2022년 영국 보수당 리즈 트러스 총리를 최단령 내각으로 만든, 침몰시켰던 이른바 채권 자경단 본드 비질란티스의 반발을 떠올릴 만큼 시장이 생태적인 거부 반응을 보이는 정책입니다. 둘이 어느 정도까지 파국으로 갈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문제는 머스크가 정말 트럼프의 정책 의제들을 몰랐느냐, 알면서도 동행할 수 있을 거라고 봤느냐, 이런 것뿐이겠죠. 혹은 시장이 싫어하는 이 3종 정책으로 트럼프의 인기가 박살날 걸 예견하고 미리 난파선을 떠나는 거냐 하는 의문을 제기할 수도 있겠습니다. 실제 트럼프의 정부 효율보다 수장으로 회사와 어느 정도 거리를 뒀을 때 테슬라의 위기가 현실화된 게 사실이죠. 지난해 11월 트럼프 당선 이후 기대감으로 최고가인 480달러까지 주가가 치솟았다가 최근에는 300달러대로 내려앉은 상황인데, 유럽을 포함한 이 세계적인 테슬라 판매량이 추락하고 있었고 몸값도 그만큼 떨어지고 있는 겁니다. 문제는 트럼프와 결별 후에 테슬라뿐만 아니라 양대 축인 스페이스X까지 정부 계약을 날릴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는 거죠. 회사 전체가 어려워질 수도 있다는 건데, 이 브로맨스의 끝이 어디를 향할지는 장담할 수 없어도 처음부터 이 브로맨스가 순탄치 않을 거라는 건 조금만 진지하게 이 관계를 지켜본 사람들이라면 실은 누구라도 알 수 있었을 겁니다. 자, 우리의 정치적 불확실성의 핵심이었던 대선이 마무리됐습니다.
새 유력 후보의 지지율에 대한 전망이 많았습니다만 대부분 틀렸죠. 저는 51대 42대 7 정도를 꼽았습니다. 실제로는 반올림을 거칠 경우에 50대 41대 8이었습니다. 이 정도면 잘 맞춘 것 아니냐 할 수도 있겠습니다만 저는 자책합니다. 대통령의 과반수 획득 실패라는 점에서 중대한 예측 실패라는 거죠. 일부 언론에서는 이걸 제한된 신임이라거나 유권자들의 절묘한 균형 감각이다 이렇게 지적하기도 하죠. 민생과 통합이라는 새 정부 출범 초기 의제가 제대로 통하지 않을 경우에 과반수 획득 실패가 이번 정부 국정 운영에 중대한 장애물로 등장할지도 모르겠습니다. 이번 후보가 40% 이상 득표한 것을 두고도 비상계엄 원죄가 있는 정당 후보가 그런 게 좀 이상한 게 아니냐 이런 지적도 있고 샤이 보수가 무시무시하게 결집했다 이런 분석도 있습니다만은 실은 제가 전망했던 변수의 영향이 컸다고 보겠습니다. 그러니까 비상계엄 후에는 우리 국민 상당수가 충격과 공포에 시달렸죠. 그러나 정작 대선 국면이 시작되면서는 대선의 프레임 자체가 이재명과 반 이재명으로 갈린 겁니다. 그 결과 보수 후보 둘의 득표를 합친 게 대통령보다 미묘하게나마 앞서게 됐던 겁니다. 새 대통령은 허니문 기간이 지나면 바로 이 현실에 직면하게 될 텐데요. 그래서 초기 정책 의제를 성공시키는 게 무엇보다도 중요하다고 하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김방희였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의 성공을 응원합니다. 고맙습니다.